그 사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는 뭐라고 했어요? 사실적 수치, 관찰된 데이터를 얘기를 했었었죠. 그럼 정보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가공을 요약을 한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정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기에 1번을 봐보면 데이터는 수, 영상, 단어들의 형태로 된 의미단. 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니. 그쵸? 아까 평균과 어떤 가공을 통해서 사람이 등수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추측이나 예측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는 알려진 사실. 요거는 어떤 가공이나 변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 정보를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요 내용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는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 예,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암묵지와 형식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암묵지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이나 잠재적 지식이다. 그렇죠? 머리에 있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형식지는 매뉴얼, 표준, 데이터베이스처럼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 전달 가능한 지식이다. 그렇죠? 문서화된 정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세 번째, 형식지를 보고 다른 직원들이 이를 내재화하여 습득하는 지식의 변환을 내면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어때요? 형식지가 머릿속에 암묵지로 변환이 됐죠. 자, 이거는 내면화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이나 교본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것은 공통화이다. 책이나 교본, 얘는 형식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형식지가 형식지로 표현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통화가 아니라 연결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가치에 대한 내용을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기는 사생활 침해는 동의해서 책임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데이터 원칙 훼손은 결과 기반의 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오용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강화로 해결 가능하다. 네 번째, 데이터 오용은 알고리즘의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 1번, 2번, 4번은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3번은 약간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오용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강화. 물론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보안적인 그리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얘는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알고리즘의 접근권을 허용을 해서 그 수단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데이터 오용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산업의 진화 과정과 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모, 그리고 데이터 산업에서 종사하는 그 직무의 부족률을 이제 학습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문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폭발적 증가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처리 시대, 두 번째는 분석 시대, 연결 시대, 권리 시대. 자, 어떤 걸까요? 자, 이것은 데이터 분석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데이터 규모는 19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대에서는 보고서, 데이터 조회와 보고서 산출,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이 이제 계속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분석의 시작점을 이제 알리는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데이터 분석 시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셨고요. 자, 틈새 기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성숙도 평가의 단계를 순서대로 표현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에서 두 가지를 봤었어요. 그 준비도와 성숙도를 봤었고, 성숙도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분석은 하고는 있어. 하지만 전문적이진 않아. 그때의 성숙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얼라인 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어. 활용 단계. 그리고 이것을 다른 조직 혹은 다른 분야에 쓸 수 있게 확산하고 있어. 세 번째, 확산 단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어. 최적화 단계. 즉,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이 네 가지 단계가 성숙도의 단계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데이터 과학자의 소양으로 옳지 않은 것. 데이터 과학자는 아까 소프트 스킬과 그리고 하드 스킬 그리고 세 가지 요약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데이터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두 번째, 분석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세 번째, 분석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분석 설계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이 엔지니어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즉 개발자가 하는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기술 요소들, 즉 대표적인 기술 요소들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고요. 이제 틈새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ETL과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롱텀 쿼리, 애드호크 쿼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얘는 타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ETL과 그 로우 레이턴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 쿼리를 우리는 롱텀 쿼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리에 대한 지연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연도 최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타조예요. 네. 그래서 ETL 지원하고요. 롱텀 쿼리 지원하고 로우 레이턴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타조입니다. 피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가공, 그리고 우지는 이제 워크플로우, 스파크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적 머신러닝과 비교해서 빅데이터 활용한 머신러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전통적 머신러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와 비지도 학습, 즉 알고리즘 기반의 학습 방법, 즉 정해져 있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빅데이터로 활용성이 진화하면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데이터 중에서도 더 좋은 데이터는 이런 거다. 이 데이터가 더 좋아요.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의미 기반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쵸. 얘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여 모델을 최적화하는 단계가 정밀해졌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GPU 클라우드 환경이 적용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더 늘어났다.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사람의 개입이 더 늘어났다가 오답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 목적에 한하여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다음 중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근데 이제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가명정보인 경우에는 세 가지 목적에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또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할 때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이행할 때 개인정보 주체자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때 동의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박한 생명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하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교에서 학교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교내 제약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주차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아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차주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급한 상황인데 부재 중인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 청약제, 자동차 사고 이력, 다른 유사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쵸, 가능하겠죠, 그죠? 예, 이 계약 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회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 처리 내역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자, 이 영역은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벌써 긴급한 경우예요. 그죠? 재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자녀를 구조하기 위해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하겠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보 주체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번 마이데이터, 2번 개인정보보호, 3번 가명처리, 4번 데이터 선포. 내 정보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정보 통제권에 의해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성, 그를 이용한 서비스,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으로 실제 기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설명하실 수준으로 학습해야 될지는 학습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